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아버지,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언제까지 그 큰 집에 혼자 사실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해보자. 그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차라리 아버지를 사네. 그래, 요양원비도 아까운데.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할아버지를 사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0살 손자가 몰래 뒤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25세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55세는 중견건설자재 회사 회장이 됐습니다. 73세에 은퇴했고 그동안 모은 재산은 약 300억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지방의 건물 3채, 예금과 주식.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강남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50살입니다. 제가 물려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영은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며느리 김지영은 45. 전업주부인데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자 박준석, 20살. 서울의 한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손자는 저와 제일 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요? 할아버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3억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또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2억만 더. 그리고 석 달 후. 아버지, 5억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 10억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아.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면 편하시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에휴, 고집도 세시네.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서 우리는 빌라에 사는데 이 사람들 내 재산만 노리는구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볼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제 친아들 맞나? 30년 전 그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변했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테스트해보자. 만약 내게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내 재산을 다 숨기고 싶어. 뭐?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해보려고. 영수야, 그건 좀.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확인하고 싶어. 돈이 없으면 날 어떻게 대할지. 철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모든 예금을 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명의 신탁. 주식도 전부 정리. 공식적으로는 빈털터리. 그리고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아버지. 아들은 여전히 돈을 빌리러 온 것처럼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잘못했어. 네.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났어. 그리고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내 재산 대부분을 잃었어. 뭐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잃으셨는데요? 거의 다. 300억 중에 250억 날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잃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하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없어졌어. 순간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 분노, 당황. 여러 감정이 스쳐갔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 남은 돈은요? 이 아파트랑 생활비 조금. 아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응. 정말. 재산을 그렇게 날리신 거예요? 미안하구나.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사말도 없이. 시작됐구나.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빌려간 10억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요?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요? 아버지가 날린 돈이 250억인데?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처음 듣는 고함이었어요. 민수야,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는 평생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했으면서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영아.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아버지 돈이 없으시잖아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아버지까지 책임지기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 큰 아파트 관리비는요? 생활비는요?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파트 파시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40년 산 집인데.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30평이 필요해요? 원룸 가시면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인가? 30년을 키운 아들, 20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지영. 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짧게.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전화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손자 준석이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준석아, 너 바쁠 텐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보러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손자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부모님이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짜증내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손자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네. 근데 뭐라고 하시려던 건지는 안 들렸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등산? 네. 아버지 요즘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이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등산. 민수야, 나 등산은 별로. 아버지, 건강에 좋아요. 같이 가요. 글쎄. 토요일 아침 9시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깨름칙했지만 아들이 화해하려는 건가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날 밤 우연히 화장실을 가다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묵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냐? 괜찮아. 등산 사고로 처리하면 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비도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 우리가 그 돈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준석이는 어떻게? 혹시 눈치채면. 준석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토요일에 할아버지 모시고 등산 간다고만 해. 알았어.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버지, 토요일 등산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응. 제 손이 떨렸지만 숨겼습니다. 정말 날 산에 버리려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등산 사고로 처리하면 돼. 목요일 밤 손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 토요일에 아빠랑 등산 가신다면서요? 응. 손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왜?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뭐라던데? 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가도 돼요? 아니야, 넌 시험 준비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손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날 버리려는 걸까? 아니면 과민 반응일까? 하지만 그 대화는 분명했어요. 등산 사고로 처리하면 돼. 새벽 4시 저는 친구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수야, 내일 혹시 연락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해줘. 내 위치 추적 앱 공유할게. 철수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지금 전화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무 일도 없다면 제가 과민 반응한 거겠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뭔가 일어난다면 토요일 아침 9시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네요.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제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차는 북한산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민수야, 북한산은 좀 높지 않아? 괜찮아요, 아버지. 완만한 코스로 갈 거예요. 하지만 차는 계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도 지나치고 등산로 입구도 지나치고. 민수야, 여기 등산로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아는 좋은 코스가 있어요. 차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덜컹덜컹.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숲이었어요. 여기가 등산로예요? 네,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해요. 이상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등산객도 차도 아무것도. 민수야, 여기 사람이 없는데. 주말이어서 그래요.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 많아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앞장서고 며느리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10분, 20분, 30분.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민수야, 얼마나 더 가야 해? 조금만 더요, 아버지. 하지만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잠깐. 쉬어가자. 네, 아버지. 여기서 쉬시죠. 저는 큰 바위에 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물 좀. 며느리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갔어요. 저는 혼자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5분, 10분. 민수야, 전화 끝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일어나서 아들이 간 방향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야. 지영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그리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 민수야. 저는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날 버렸구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깊은 산속.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쯤 됐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호가 없었어요. 하나도 안 잡히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 방향으로.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무만 빽빽하고 길도 없고 30분을 걸었을까. 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78세의 몸으로 산속을 헤매는 건 무리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추웠습니다. 11월 초의 산속은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어요. 저는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일해서 아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회사까지 물려줬는데 이게 보답인가?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손자 준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이. 할아버지 못 만나서 미안하구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 목소리. 손자 준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석아. 손자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석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
일단 여기서 나가요. 설명은 나중에. 손자는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패딩을 벗어서 제게 입혔습니다. 준서가, 넌 춥겠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젊으니까요. 손자는 핸드폰으로 길을 찾아가며 걸었습니다. 준서가, 넌 길을 어떻게 아니? GPS 추적했어요. GPS? 할아버지 핸드폰이요. 어제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 핸드폰에 추적 앱 깔아뒀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네. 부모님이 할아버지 모시고 어디 가시는 거 이상했어요.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왔어요. 부모님 차 뒤에서 택시 타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비포장 도로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아버지. 준석이가 저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그리고 도로 옆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요. 택시 기사가 놀라며 내렸어요. 아니, 진짜 계셨어요? 네, 할아버지 찾았어요. 에휴, 다행이다. 나도 걱정 많이 했어요. 택시 안. 저는 따뜻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잖아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부모님은 어쩌다 할아버지를 산에 두고 가신 거예요? 준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요? 할아버지를 버리려고요. 택시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택시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우리 집으로 가자. 안 돼요, 할아버지. 왜?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럼 어디로? 제 자취방이요. 내 자취방? 네.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저는 손자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해 보일 수가. 오후 9시 준석이의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신림동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좁은 방.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준석이가 의자를 내줬습니다. 준서가, 여기 너무 좁은데. 괜찮아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 내가 침대 써. 할아버지가 손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실랑이 끝에 침대를 반씩 나눠 쓰기로 했습니다. 준석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고맙다, 준서가. 저는 라면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산에 버려졌던 순간,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순간, 그리고 손자가 나타난 순간.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준석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할아버지. 그날 밤 저는 준석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재산 300억을 숨긴 것, 거지 행세를 한 것, 아들과 며느리를 테스트한 것, 그리고 그들이 저를 버린 것. 준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응.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돈 때문에 할아버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알아. 할아버지가 거지든 부자든 저한테는 그냥 할아버지세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석이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준석아, 안 자니?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무슨 생각? 준석이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를 산에 버려요? 그것도 일부러. 죽으라고.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자취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준석이는 이미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넌 뭐하니?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준석이는 토스트와 계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앉아 계세요. 10분 후 간단한 아침이 준비됐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고마워, 준석아.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내 신세를 좀 져야겠구나. 당연하죠. 그런데 할아버지, 응?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준석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한 건 범죄예요. 유기죄, 살인 미수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아버지. 준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를 산에 버린 사람이 아들이라고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만약 제가 어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는 지금 산속에서 얼어 죽으셨을 거예요.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서울. 서울?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걸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 잃어버리고 한참 찾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석이가 택시 기사한테 들었어요. 아들 부부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갔대요. 찾지도 않았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너, 날 죽이려고 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 내 대화 들었어. 등산 사고로 처리하면 된다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와 저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결정하셔야 해요. 뭘? 이대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건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30년을 키운 내 자식인데. 하지만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죽길 바랐어요. 그게 아들이 할 짓인가요? 할아버지가 용서하셔도 저는 용서 못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석이의 자취방에서 지냈어요. 준석이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 저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준석아, 내가 할게. 넌 공부해야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아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준석아, 어디 갔다 와?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아르바이트? 왜? 할아버지 생활비 벌려고요. 아니, 내가 돈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준석이는 제가 정말 거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준석이를 앉혔습니다. 준석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사실. 할아버지 돈 있어. 네. 300억. 준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정말. 응. 테스트였어. 내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준석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었어요? 미안해, 준석아. 그런데 준석이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거지든 부자든 제가 할아버지 모시는 건 똑같았을 거예요.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할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가족이구나.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준석이의 자취방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준석이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제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저녁에는 같이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난한 자취방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무슨 일 있어? 결정했어요. 뭘? 부모님을 고소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서가 그건. 할아버지, 제가 법학과인 거 아시죠? 응. 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어요. 준석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한 건 명백한 유기죄예요. 고령자 유기는 가중처벌 대상이고요. 준서가. 그리고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대요. 할아버지를 산에 버린 게 죽게 하려는 의도였으니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준서가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준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산에 버린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약 어제 산에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은 그냥 등산 사고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렀겠죠. 준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준석아, 너 부모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석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 날 준석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변호사 고용했어요. 준서가 그 돈 내 등록금인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가 사건을 들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가능성도 있고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증거만 확보하면요.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준석이가 그날 찍은 사진들, 제 위치 추적 기록, 택시기사 증언,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대화 녹음. 저는 그날 밤 녹음기를 켜놨었거든요. 등산 사고로 처리하면 돼. 요양원비도 한 달에 300만 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피고소인 박민수, 김지영. 혐의 유기죄, 살인 미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 씨,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준석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들분이 일부러 산에 버린 건가요? 네. 저는 그날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경찰 조사받으러 갔대요. 그렇구나. 무서우세요? 조금. 준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내가 날 버렸잖아.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길을 잃어서. 거짓말하지 마. 새벽 대화 다 녹음했어. 너 감옥 갈 준비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섰을 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 그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준석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김지영은 2024년 11월 9일 78세 고령의 피해자 박영수 씨를 북한산 깊숙한 곳에 유기했습니다. 피해자는 5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손자인 박준석 씨에게 구조됐습니다. 만약 손자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 준석이가 찍은 사진들, 새벽 대화 녹음, 택시기사 증언,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산 사고로 처리하면 돼. 요양원비도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 차라리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길을 잃은 것이지 피해자를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산에서 내려온 직후 집으로 바로 갔다는 택시기사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대화에서 등산 사고로 처리라는 말은 명백히 계획적 범행을 의미합니다. 증인으로 준석이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피해자의 손자이고 피고인의 아들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석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등산 데려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 부모님이 할아버지한테 좋지 않게 대하셔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산속에 두고 내려오시는 걸 봤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준석이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 5시간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만약 제가 가지 않았다면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을 겁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부모님을 고소했습니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고 하셔서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아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유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김지영은 고령자 유기죄 및 살인 미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희에게도 가족이.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분의 가족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와 준석이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조금.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아버지. 하지만 내가 옳았어, 준석아. 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살았어. 그리고 정의도 찾았어. 그날 밤 저는 준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강남 아파트요? 응. 이제 그만 자취방 생활 끝내자. 하지만. 그리고 준석아.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여 서류야. 할아버지. 내 재산 300억 중에 200억을 너한테 줄게. 준석이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준석아, 넌 날 구했어. 그리고 정의를 찾아줬어. 내가 진짜 내 가족이야. 한 달 후, 저와 준석이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저를 돌봐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끔 그들 생각이 났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어느 주말 준석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에요. 어서 와라. 준석이의 친구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준석이가 거들었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준석아, 너 부모님이랑 어떻게 됐어? 준석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연 끊었어. 할아버지가 제 가족이야.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행복해. 저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소했지만 저희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준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첫 월급이에요. 오, 준석아. 축하한다. 할아버지께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써.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저는 준석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준석아. 내가 있어서.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현재. 저는 80살이 됐습니다. 준석이는 22.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산에서 죽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등산 사고라고 했겠죠. 하지만 준석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찾아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300억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했을 때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저를 구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재산 300억을 숨기고 거지 행세를 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20세 손자가 몰래 뒤따라와서 구출했습니다. 손자는 아르바이트비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최종 판결. 아들과 며느리 각각 징역 3년. 위자료 1억 원 배상.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200억을 증여했고 현재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둘째, 재산 테스트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악행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넷째, 젊은 세대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가족이 있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